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이전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씨, 제가 깜빡하고 카메라를 끄지 않았네요. 아직도 제 클라우드에 영상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알림을 보고 알았는데 서연 씨가 출근한 사이에 남편분과 시어머님, 그리고 아가씨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게 됐습니다. 혼자서 급히 이쪽으로 와주세요. 남편분께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 모든 것은 가볍고 우연하게 시작되었다. 위대하거나 혹은 끔찍한 무언가가 될 운명의 이야기들이 의례 그렇듯이 이서연 씨가 경리로 3년째 일하고 있던 건설회사의 회식은 플라스틱 야자수가 놓인 대관홀에서 열리고 있었다. DJ는 계속해서 노래를 헷갈렸다. 28살이었던 그녀는 그날 아이보리색의 새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다. 회계팀의 이 대리가 아닌 그저 시선을 끄는 한 여자로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한 현장 인부 중 한 명이 중얼거리며 웨이터의 쟁반을 팔꿈치로 쳤다. 토마토 주스가 그녀의 원피스 위로 쏟아졌고 서연은 뜨거운 수치심이 뺨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동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떤 이는 바로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거 걸쳐요. 감기 들겠네 누군가 옆에서 말했고 묵직한 재킷이 그녀의 어깨에 걸쳐졌다. 산업단지 현장의 박준호 소장이었다. 그는 어깨가 넓고 과묵했으며 서연이 평소에 눈여겨보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다. 꽃도, 시도, 아름다운 말도 없었다. 오직 단순하고 올바른 이 행동뿐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얼룩을 가리며 재킷을 여몄다. 돌려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입어요. 난 안 추우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우리 현장 고양이가 레미콘에 들어갔던 얘기 해줄까요? 그날 저녁 내내 그는 공사 현장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서연은 시멘트 가루 때문에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린 채 레미콘에서 빠져나와 일주일 동안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할머니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던 고양이 이야기에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다들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대요. 준호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무슨 영적인 계시라도 받은 줄 알고 굿이라도 해야 하나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겨우겨우 씻겼죠. 그 뒤로는 레미콘만 보면 전염병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는 동화 속 왕자님이 아니었다. 굳은 살 박인 손과 소박한 유머를 가진 단단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과시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든든함이 느껴졌다. 제때 교체된 타이어, 잊지 않은 기념일, 말없이 건네준 재킷 같은 사소한 것들에서 드러나는 그런 종류의 든든한 말이다. 서연은 불타는 눈빛과 텅 빈 주머니를 가진 흥미로운 남자들에게 지쳐 있었다. 그녀는 평온을 원했다. 1년 후 그들은 청주 외곽의 한 식당에서 사회자도 유치한 게임도 없이 조촐하게 식을 올렸다. 서연은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단순하고 명확하며 믿음직한 행복을. 남편의 가족들과 가까워진 것은 결혼 후의 일이었다. 준호야, 옆동 살던 김수진 기억나니?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서연이 내민 빈 접시는 보지 못한 채 준호의 그릇에 샐러드를 더 얹어주며 말했다. 아직 시집도 못 갔다더라. 맨날 내 얘기만 한대. 참 괜찮은 아이였는데 말이야. 입술을 꾹 다문 마른 체형의 시어머니는 결코 직설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었지만 만날 때마다 그런 식의 반쯤 섞인 암시를 던졌다. 치과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시누이 박지연은 늘 거리를 뒀다. 그녀는 항상 바빴다. 새로운 남자친구, 바다로의 여행, 남편 최민석과의 다툼 같은 일들로 시아버지 박태수 씨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신문을 들고 앉아 무언가 불분명하게 중얼거릴 뿐이었고 서연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면 준호는 이렇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그냥 좀 기가 세서 그래.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잖아. 준호 씨. 어머님이 내 앞에서 김수진 씨 얘기를. 에이, 됐어. 그는 손을 내저었다. 그냥 옛날 버릇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서연은 정중한 거리두기 전략을 터득했다. 생일에는 선물을 들고 찾아가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안도하며 집을 나섰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날카로운 모서리를 피해가는 법을 배웠다. 그와 동시에 신우이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지현의 남편인 최민석은 보험회사 부장으로 돈도 잘 벌었고 아이와 집, 평범한 가정을 원했다. 지현은 여행과 레스토랑, 자신을 위한 삶을 원했다. 그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남자에게로 떠났다가 돈이 떨어지면 돌아왔고 민석은 1번, 2번, 5번을 용서했다. 6년째 되던 해 그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혼해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더는 못 참아. 그녀의 몫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33살의 지현은 집도 남편도 없이 월급 250만 원의 돈에 맞춰 사는 법조차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그녀는 김 여사에게 전화로 하소연했다. 월세로 월급반이 나가? 먹고 입는 건 또 어떡하고? 조금만 참아보렴. 딸아 어머니가 대답했다. 방법이 있겠지. 서연은 준호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의 편린들을 통해 이 사실을 간헐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조용히 통화했지만 이런 말들이 들려왔다. 네, 엄마.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그럼 걔가 어디 가겠어요?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그는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연도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걱정거리만으로도 벅찼다. 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던 방 2개짜리 집이 남았다. 서연은 그 집을 2억 원에 팔아 자신을 길러준 분들에 대한 기억을 꿈에 투자했다. 부모님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1억 원을 보태주셨다. 엄마, 꼭 갚을게요. 서연이 약속했다. 됐다.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너한테 더 필요하지? 집은 집이니까. 동료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휴가와 새 휴대폰을 포기하며 그녀는 스스로 1억 3,500만 원을 더 모았다. 준호는 그가 모을 수 있었던 전부인 1억 4,500만 원을 보탰다. 집값은 총 5억 8천만 원이었다. 그중 75%는 서연과 그녀의 가족이 낸 돈이었다. 당신 명의로 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준호가 말했다. 당신이 똑똑하잖아. 세금 이런 거 잘 알지? 부부별산제 약정에 서명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안경을 쓴 엄격해 보이는 법무사가 확인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집은 오직 부인분의 소유가 됩니다. 네, 압니다. 준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가 이런 건 더 잘 알아요. 편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 빨리 좀 하죠. 저 2시에 교대해야 해서요. 그는 정말로 이해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경리인 아내를 믿었고 이런 서류들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새집에서의 첫날 저녁은 신선한 페인트 냄새와 아마도 이전 주인이 심었을 정원의 사과 향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비뚤비뚤한 사과나무들을 바라보며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평온이 마음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해냈어. 서연아. 준호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정수리에 턱을 기댔다. 내 집 아니, 우리 집. 그녀는 우리 대신 내라고 했던 그의 말실수를 알아채지 못했다. 2번째도 3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으로 그녀는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유튜브 레시피대로 찜닭을 만들었다. 아직 식탁을 조립하지 못해 바닥에 담요를 깔고 먹으며 웃고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바로 이것이 8년 동안 푼돈 하나까지 아껴가며 모았던 이유라고 생각했다. 내일은 옷장 조립해야지. 준호가 청바지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커튼도 달고. 나는 출근해야 하는데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분기 보고서 때문에. 괜찮아. 내가 여기서 다 알아서 할게. 집주인이잖아. 그녀는 그의 말을 깊이 듣지 않은 채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남편에게 상자 정리를 맡기고 사무실로 향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일주일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단지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동네에 도둑이 들끓기 시작했을 때 5년 전쯤 송인수 씨가 설치했던 CCTV 시스템은 그의 클라우드에 꾸준히 영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벽과 몰딩을 배경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몇 대의 작은 카메라가 집 안팎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11시경 낡은 은색 국산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2 사람이 내렸다. 입술을 꾹 다문 60대 여성과
계절에 맞지 않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김영숙 여사와 지현이었다. 그들은 마치 매일 드나들던 곳인 양현관으로 올라섰다. 준호야, 시어머니가 문을 밀며 소리쳤다. 문 열어라. 우리 왔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확신하는 주인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같은 광경이 반복되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들이 서연의 옷장을 뒤지며 옷 하나하나를 논평하는 모습, 지현이 현관 거울 앞에서 그녀의 원피스를 입어보는 모습, 시어머니가 서랍장을 열어 친구류의 수를 세는 모습,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말리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저 곁에 서 있는 준호의 모습까지도. 엄마, 이것 좀 봐. 거리 때문에 소리는 작았지만 지현의 목소리는 마이크에 잡혔다. 옷이 뭐가 이렇게 많아? 우리는 안 된다 이거지? 괜찮다. 딸아, 이 김 여사가 대답했다. 곧 다 바뀔 거다. 준호야, 걔랑 얘기는 했니? 준호는 발을 옮겼다. 그 대화가 얼마나 불편한지 얼굴에 역력했다. 엄마, 지금은 좀 그는 뒷머리를 극적였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무슨 다른 방법? 김 여사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잘 아는 그 특유의 표정으로 돌아섰다. 너 나한테 약속했잖니? 내 동생한테도 약속했고. 우리가 이제 가족도 아니니?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지현이는 월세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여편네는 여기서 떡하니 누워있잖니. 이건 불공평한 거야. 준호야. 너도 알잖아. 지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한 막내동생 특유의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봤다. 오빠, 나 힘든 거 알잖아. 그 인간이 날 길바닥에 내쫓았는데 여긴 이렇게 큰 집이 텅 비어 있잖아. 오빠가 이혼하면 내가 들어와서 살게. 인테리어도 멋지게 해줄게. 잠깐, 무슨 이혼?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언제 이혼하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했는데? 김 여사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도와주겠다며? 가족이 더 중요하다며? 내 그 격리 마누라는 내가 해주는 걸 고마워하지도 않는다고 내 입으로 불평했잖아. 기억 안 나, 준호야? 기억났다. 언젠가 서연과 사소한 일로 다툰 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그땐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요. 화가 났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착해지셨어. 내 동생이랑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고생 안 해. 준호가 반박하려 했지만 지현이 말을 가로챘다. 고생을 안 한다고? 나 그 방 월세 내느라 월급반을 쓴단 말이야. 이웃들은 술주정뱅이에 벽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녀. 근데 새언니는 잠그지도 못하는 밍크코트나 입고 다니잖아. 지현아, 밍크코트는 상관없어. 상관 있어. 다 상관 있다고. 김 여사는 아들 옆에 앉아 그가 어릴 때부터 저항할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손길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엄마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 부탁하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니? 우리 모두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걔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집도 자기 명의로 해놓고 벌써 재산 나눌 계획이나 하고 있을걸. 엄마,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들 막상 닥치기 전엔 그렇지. 그러다 널 쫓아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할걸. 하지만 우리, 지현이랑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는 우리 식구 안 버려. 준호는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의심, 나약함, 그리고 30년간 권위적인 어머니의 날개 아래서 길들여진 수능의 습관까지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와 동생이 한동안 이러다가 지치면 그만두고 이사 가겠지?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들 면전에서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럴 줄 몰랐고 배운 적도 없었다. 알았어요. 엄마.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떻게든 해볼게요. 김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착하다. 우리 아들. 현관 처마 밑에 작은 검은 렌즈는 매일매일의 기록을 송인수 씨의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서연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혹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구할 수도 있는 영상들이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그 영상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었다. 송인수 씨의 아파트는 서연이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낮은 천장과 모든 벽을 따라 책장이 늘어선 오래된 저층 아파트의 작은 방 2개짜리 집이었다. 들어오세요. 서연 씨, 어서요.
노인은 그녀의 외투를 받으며 옷걸이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하차를 끓여놨어요. 신경 안정에 좋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송 선생님. 그는 83이었고 가구를 붙잡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예리했다. 많은 것을 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한때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어떤 기계를 설계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를 이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딸에게 의지해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제가 서연 씨 할머님을 알았어요. 그는 이가 빠진 찻잔을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다. 60년대의 한 동네 연립주택에서 같이 살았죠. 한 번은 아는 의사를 통해 제 아내에게 줄 귀한 약을 구해다 주셨어요. 그때 제 아내가 몹시 아팠는데 저는 그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고 고통은 무뎌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그러시더군요. 송인수 씨는 맞은편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송서방,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손녀 좀 잘 봐줘요. 그때는 그저 노인네 걱정이려니 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그는 화면 모서리가 깨진 낡은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직접 보세요.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사흘 전의 날짜였다. 시간은 11시 47분. 새 집의 거실이 비스듬한 각도에서 촬영되고 있었다. 카메라는 아마도 천장 모서리 높은 곳에 달려있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의 옷장, 소파,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고심해서 골랐던 커튼을 알아봤다. 김 여사가 옷장 문을 열자 서연은 그녀의 손이 밍크코트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옷장 속에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비싼 물건이었고 할머니가 30살 생일에 선물해 주신 것이었다. 서연은 특별한 날에만 입으며 소중히 보관해왔다. 시어머니는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잠그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털은 엉덩이에서 만나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더 거칠게 옷자락을 잡아당기다가 결국 완전히 끼어버려 양팔을 옆으로 벌린 채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엄마, 꼭 소시지 같아오 하면 밖에서 지현의 킥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찍지 말고 이 바보야. 와서 도와주기나 해. 김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씩씩거렸다. 이 코트가 이상한 거야. 중국산 짝퉁인가 봐. 안에 새언니도 뚱뚱해서 겨우 들어가잖아. 소처럼.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할머니의 밍크코트가 그녀의 집에서 그리고 소라는 단어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무심하게 내뱉어졌다. 눈물 대신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명료함이 찾아왔다. 계속 보시겠어요? 송인수 씨가 조용히 물었다. 네, 계속 볼게요. 두 번째 영상은 다른 날의 것이었다. 지현이 책장을 뒤지며 책등을 훑다가 낡은 이문열의 소설책 한 권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돈다발을 찾아냈다. 45,000원 아니 300만 원이었다. 서연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둔 휴가비였다. 엄마, 이것 좀 봐. 지현이 돈을 부채처럼 펼쳐 보였다. 바다에 가려고 모았나 봐. 도로 넣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무심했다. 이혼하고 나서 가져가자. 지금 없어지면 눈치채고 난리 칠 거야. 지현은 지폐를 다시 집어넣기 시작했지만 먼저 20만 원을 세어 청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내일 아트 받는데 써야지. 이 정도는 모를 거야? 돈다발이 손에서 미끄러져 지폐가 소파 밑으로 흩어졌다. 지현은 네 발로 기어다니며 욕을 중얼거리며 돈을 주었다. 20만 원은 작은 돈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녀의 돈을 자신들의 것처럼 여기고 그녀의 삶을 나누고 있었다. 마지막입니다. 송인수 씨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화면에는 다시 거실 소파가 비쳤다. 준호는 등을 구부리고 바닥을 응시하며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지현은 맞은편 안락의자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들아, 6개월 뒤에는 이혼해야 한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내가 저 여편네 참아줄 기운이 없어. 주인 행세는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정작 엄마, 왜 그러세요? 정말 예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왜? 내가 약속했잖아. 지현이는 살 곳도 없어. 그 인간이 쫓아냈다고. 근데 여긴 이렇게 큰 집이 있잖아. 내 몫은 우리 몫이야. 이혼하면 지현이가 들어와 살 거다. 준호는 침묵했다. 반박하지도 아내를 변호하지도 않았다. 지현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미소 지었다. 오빠, 내가 인테리어 멋지게 해줄게. 예쁠 거야. 저 여자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아, 맞다. 그 집 팔았지.
그녀는 자신의 농담에 만족하며 킥킥거렸다. 서연은 태블릿을 껐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의 침묵이었다. 그가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은 제 아내예요 라고 말하지 않은 것. 그저 앉아서 자신의 어머니가 서연을 그녀의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고만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늘나라에 계신 내 할머니께서 송인수 씨가 그녀에게 차를 더 따라주었다. 늘 말씀하셨지? 진실은 햇빛을 좋아한다고. 그러니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렴. 서연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 말을 소리내어 말했다. 이혼.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해보렴. 내 남편이 바보인 거니? 아니면 악당인 거니? 바보라면 고칠 수 있어. 악당이라면 안 되지. 서연은 생각했다. 준호는 결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 때리지도, 바람을 피우지도, 월급을 탕진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꼼짝 못하는 약한 사람이었고 아니오라고 말할 줄 몰랐다. 그것은 비열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 그리고 비겁함은 어머니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깨뜨릴 수 있었다. 영상들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서연아. USB는 책상 서랍에 있단다. 다음 이틀 동안 서연은 연기를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소 짓고 저녁을 차리고 정원 계획에 대해 의논하며 봄에 어떤 묘목을 심고 싶은지 물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준호는 마음을 놓고 현관에 영역 표시를 하는 버릇이 생긴 이웃집 고양이에 대해 농담을 했다. 고양이 퇴치기 설치해야겠어. 그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초음파로 된 거, 안 그러면 온 집안의 냄새가 배겠어. 그러죠. 서연은 동의하며 그에게 와인을 따라주었다. 다음 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토요일에 오세요. 새집에서 한 달 된 기념으로 축하 파티해요. 아버님도 꼭 모시고 오시고요. 지현 씨도요. 어머나,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내가 어쩜 이렇게 착하니. 물론 가야지. 내가 게맛살 샐러드 만들어 갈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수화기를 바라보며 시아버지를 생각했다. 박태수 씨는 항상 아내와 같은 침묵하는 공범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상에는 단 한 번도 그가 없었다. 어쩌면 그녀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토요일 아침, 서연은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6시에 일어났다. 사과를 곁들인 오리구이, 루꼴라와 말린 토마토 샐러드, 수제 티라미수, 모든 것이 축제처럼 화려해 보여야 했다. 그녀는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입었다. 언젠가 준호가 배우 같다고 말해줬던 바로 그 옷이었다. 서연아, 당신 완전 셰프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접시 놓는 것을 도왔다. 엄마가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다. 그러시겠죠? 서연이 동의했다. 그녀는 미리 USB를 텔레비전에 연결해 모든 것이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첫 번째 영상은 때를 기다리며 일시 정지 상태로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정확히 6시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새 정장 차림이었고 지현은 계절에 맞지 않는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박태수 씨는 늘 입던 회색 재킷 차림이었다. 정말 멋지구나. 시어머니가 식탁을 둘러봤다. 서연아, 내가 고생이 많았다. 가족을 위해서인데요. 머료. 서연이 미소 지었다. 들어오셔서 앉으세요. 지현은 이미 SNS에 올릴 오리구이 사진을 찍으며 가장 좋은 각도를 찾고 있었다. 준호는 와인을 따르며 포도 농장에 대한 농담을 던졌다. 박태수 씨는 평소처럼 말없이 가장자리에 앉았지만 서연은 그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모든 가족 모임을 통틀어 처음이었다. 보통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두 잔 걸치고 와서 식사 자리를 견뎌내곤 했는데 오늘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김영숙 여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곧 아들은 이혼하고 딸은 이사 올 것이며 저 격리 계집은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 테니까. 그녀의 눈빛을 보면 이미 거실 커튼을 고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가족을 위하여 시어머니가 엄숙하게 잔을 들었다. 우리 새집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기를. 굳건한 가족의 유대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카메라에 녹화된 걸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녀는 리모컨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잔을 입술에 댄 채 굳어버렸다. 무슨 녹화, 무슨 카메라.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지현은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오리고기를 씹고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화면 속에는 밍크코트에 끼어 양팔을 옆으로 벌린 채 꼼짝 못하는 김영숙 여사가 있었다. 엄마, 꼭 소시지 같아. 화면 밖에서 킥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빽빽한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 화면에는 소파와 대화가 나타났다. 아들아, 6개월 뒤에는 이혼해야 한다. 내가 저 여편네 참아줄 기운이 없어. 시어머니의 포크에서 티라미수 조각이 원피스 위로 떨어져 갈색 얼룩을 남겼다. 그녀는 쇳소리를 냈다. 이건 조작이야. 박태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화면을 보고 아내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여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에는 42년의 결혼 생활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당신 목소리를 매일 듣는데 조작이 아니야. 그는 일어섰다. 등 뒤에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모두가 천천히 무겁게 아내에게로 다가가는 박태수 씨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뺨을 때리는 소리는 건조하고 날카롭게 울렸다. 김 여사는 닭 소리를 내며 뺨을 감싸쥐고 벽으로 비틀거렸다. 서연의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공포로 가득 찼다. 여보, 그녀가 헐떡였다. 당신 왜 이래? 입 닥쳐. 그가 고함치자 식탁 위의 그릇들이 쨍그랑거렸다. 입 닥치라고 했다. 그는 아들에게로 몸을 돌렸고 첫 번째보다 더 강한 두 번째 따귀가 준호를 의자 위로 내동댕이 쳤다. 의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빠, 안 돼요. 아빠. 지현은 안락의자의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엄마, 아빠 좀 말려봐요. 뭐라도 좀 해봐요. 김 여사는 뺨을 붙잡고 벽에 기댄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박태수 씨는 딸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감정이 폭발했다. 뭘 해? 너희들 전부 다 내 목구멍에 가시처럼 박혀 있어. 40년을 참았어. 40년을 입 다물고 있었다고. 혹시나 정신 차릴까 했는데 너희는 갈수록 더 심해져. 그는 아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넌 평생 내 속을 긁어놨어. 이웃이 나쁘네. 사돈이 맘에 안 드네. 며느리가 저 모양이네.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모든 게 다 부족했지. 내가 너 때문에 창고로 도망쳤던 거야? 너랑 같이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딸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너 33살이나 먹고 머리는 텅 비었어. 민석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했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근데 넌 그것도 부족했지. 남편이 참다 못해 떠날 때까지 다른 놈들하고 놀아놨잖아. 그래놓고 내 인생에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에 오빠 것, 남의 것을 탐냈어. 지현은 마스카라를 얼굴에 번지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아빠,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는 손을 내저었다. 너희는 항상 그러려고 한 게 아니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너. 그는 바닥에 앉아 뺨을 감싸쥐고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준호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제일 나빠. 남자라고 부를 수도 없어. 아내는 등골이 휘게 일해서 집을 사는데 넌 엄마랑 여동생 뒤에 숨어서 수군거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아빠. 저는 준호가 입을 열었고 갑자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침묵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모든 구조를 지탱하던 내면의 기둥 같은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보았다. 있잖아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평생 저를 쥐고 흔드셨고 저는 항상 거기에 넘어갔어요. 어릴 때 저한테 아빠 험담하면서 아빠랑 저 사이 이간질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창고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어렸으니까 엄마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믿었다고요. 근데 아빠는 그냥 엄마한테서 숨었던 거였어요. 엄마는 다른 사람이 숨 쉴 틈을 안 주니까. 김 여사가 입을 열었지만 준호는 그녀가 말을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서연이한테도 똑같았죠. 쟤는 널 고맙게 생각 안 해. 널 사랑하지도 않아.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고. 서연이는 8년 동안 이 집 사려고 돈 모았어요. 8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가고. 근데 저는 바보같이 귀가 얇아서 엄마 말에 맞장구나 쳤다고요.
저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엄마랑 지현이가 늘 그랬던 것처럼 좀 성질 부리다 말 줄 알았는데 일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다고요. 그는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지금 날 증오하고 있을 거라는 거 알아? 그게 맞아. 난 그래도 싸운 애가 언젠가 날 용서해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악당이 아니야. 그냥 바보였어. 엄마한테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겁쟁이 바보. 박태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의 눈에 인정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쳤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진작 그랬어야지. 서연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서랍장에서 서류 폴더를 꺼냈다. 아침에 이 저녁을 준비하며 넣어두었던 바로 그 폴더였다. 주택매매 계약서예요. 그녀는 폴더를 펼쳐 서류를 보여주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부부별산제 약정서고요. 여기 준호 씨 서명도 있어요. 준호 씨도 모든 걸 이해하고 서명했지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를 믿었으니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아, 당신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잖아. 세금 면에서 이게 더 낫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듣지 않았죠? 당신은 원래 잘 안 듣잖아요. 준호 씨, 특히 엄마가 더 크게 말할 때는요. 그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손에 서류를 들고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고 그것은 어떤 소란보다도 더 무서웠다. 김 여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서연은 그녀가 말을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계속했다. 이혼은 원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어머님과 지현 씨는 제 초대를 받았을 때만 이 집에 올 수 있어요. 초대 없이는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요. 저나 제 물건, 제 돈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금지예요.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준호 씨, 근데 당신은 내 등 뒤에서 비겁하게 굴었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지 엄마 아들이나 지현 씨 오빠가 아니에요. 누구 편에 설지 선택할 때가 됐어요. 한 달의 시간을 줄게요. 한 달 뒤에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면 이혼 소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엄마랑 남게 되겠죠. 집도, 나도, 미래도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현 씨가 내 비상금에서 가져간 20만 원 내일 당장 돌려주세요. 현금으로요. 지현은 더 크게 흐느꼈지만 서연은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박태수 씨가 천천히 지친 듯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얘야, 미안하다. 난 몰랐어. 그는 아내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평생 내 속을 썩였지? 난 그냥 창고에 틀어박혀 있으면 지나갈 줄 알았어. 근데 일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잘했다. 다 옳은 말이야. 내가 지켜보마. 서연은 새로운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적이 아니었다. 그 또한 그녀 자신이 될 뻔했던 것처럼 가정폭정의 또 다른 희생자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손님들은 30분 후에 떠났다. 김 여사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말없이 떠났고 지현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박태수 씨는 마지막으로 문간에 서서 머뭇거렸다. 힘내라, 얘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준호 녀석, 바로 버리지는 말고. 바보 같긴 해도 나쁜 놈은 아니니까. 준호는 부엌에 앉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뺨은 아버지의 따귀 자국으로 붉게 타올랐고 그는 마치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해서 뺨을 만졌다. 서연은 등을 돌린 채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내가 등신이었어. 정말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 엄마가 압박하고 지현이가 징징대고 난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좀 소리 지르다 말 줄 알았어.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이제 배우게 되겠죠? 아니면 떠나든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일어나 뒤로 다가왔지만 감히 껴안지는 못했다. 배울게, 서연아. 약속할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약속을 하기에는 너무 일렀고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부서져 버렸다. 한 달은 이상하게 느리면서도 동시에 빠르게 지나갔다. 중요한 무언가를 기다릴 때 흔히 그렇듯이 김영숙 여사는 이제 일요일에 초대를 받았을 때만 찾아왔다. 그녀는 말이 없어지고 거의 비굴할 정도로 공손해졌다. 서연아, 내가 좋아하는 오이지란다 라며
집에서 담근 장아찌를 가져왔다. 서연이 오이지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받았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였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현은 바로 다음 날 20만 원을 돌려주었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준호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제 그녀는 가끔 서연에게 그냥 수다나 떨자며 전화를 걸어왔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말을 더듬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변두리의 원룸을 얻었고 피트니스 클럽 안내 데스크에서 두 번째 일을 구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있잖아요. 새언니, 그녀가 전화로 말했다. 예전에는 네일아트 한 번 봤는데 지금 일주일 식비보다 더 많이 썼어요. 진짜 바보였죠? 그랬지? 서연이 동의했고 지현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준호였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무엇을 도와줄지 물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로 전마, 그건 서연이랑 제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라고 말하고 반론을 다 듣지 않고 전화를 끊는 법을 배웠다. 알고 보니 어느 날 저녁 어둠 속에서 서연 옆에 누워 그가 말했다. 난 평생 엄마를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했어. 근데 당신을 실망시키는 건 두렵지 않았던 거야? 당신은 소리 지르거나 사람을 조종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건 정말 비겁한 짓이었어.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박태수 씨는 아내가 아닌 혼자서 정원을 돌봐주러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함께 낡은 사과나무 대신 어린 묘목을 심고 기울어진 울타리를 고치고 모종과 비료에 대해 의논했다. 김 여사가 옆에 없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말이 많았고 의외의 유머 감각이 있었으며 젊은 시절의 이야기도 풍부했다. 나 사실 선원이 되고 싶었어. 그가 전지가위로 나뭇가지를 자르며 말했다. 부산 해양대에 지원했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졌지. 집에 돌아왔는데 내 시어머니가 그때 참 예쁘고 당찼거든. 그래서 결혼했어? 그러고 나니 이미 늦었더라고. 후회하세요? 그는 손에 든 나뭇가지를 보며 잠시 침묵했다. 바다는 후회돼. 자식들은 아니고. 준호 녀석이 물론 좀 약하게 자랐지만 그건 내 탓이야. 내가 엄마한테서 녀석을 지켜주지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지. 저절로 될 줄 알았어. 안 되더라고. 이제 될 거예요. 서연은 자신이 그 말을 믿는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너는 올곧은 아이야. 서연아, 그가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그녀를 보았다. 엄격하지만 올바르지. 준호 녀석은 운이 좋은 거야.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들 사이에는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암묵적인 이해가 자리 잡았다. 두 사람 모두 김 여사 옆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부서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 알았다. 반년이 긴 한숨처럼 지나갔다. 그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4월이 되자 정원은 이미 하얗고 분홍빛의 꽃거품으로 뒤덮였다. 서연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준호가 손님 맞이 바비큐를 준비하며 화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박태수 씨는 벚나무 묘목을 가져와 어디에 심는 것이 좋을지 설명하고 있었다. 김영숙 여사는 아무런 논평이나 암시 없이 말없이 식탁 차리는 것을 돕고 있었다. 이 새롭고 어색한 순종의 서연은 때때로 거의 민망해질 정도였다. 지현은 새 남자친구와 함께 왔다. 이른 흰머리가 드문드문 섞인 차분한 눈빛의 진지한 엔지니어였다. 그들은 그녀가 일하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만났고 그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녀의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안드레이 씨예요. 그녀가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가식이 없었다. 만나는 사이예요. 반갑습니다. 서연은 그와 악수하며 지현이 승인을 바라는 희망과 거의 애원이 섞인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정원이 아름답네요. 안드레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사과나무는 아버님이랑 같이 심었어요. 서연은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거든요.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서연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서연 씨, 기념일 축하해요. 할머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언제 차나 한잔하러 와요. 당신의 송인수. 그녀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주에 그가 좋아하는 동네 양봉장에서 뜬 꿀 한 병을 사들고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화로에서 고개를 들었다. 왜? 아니, 그냥요. 어때 보여요?
괜찮아요.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껴안으며 이마를 그의 견갑골 사이에 묻었다. 다시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다. 기회를 줘서 고마워, 서연아. 절대 놓치지 않을게. 카메라는 오래전에 작동을 멈췄다. 송인수 씨는 약속대로 클라우드 연결을 끊었지만 이제 더는 필요 없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